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대통령의 분노. 이용문이 선우종원에게 한 말. 참모총장도 알고 있고 벤플리트 사령관도 우리 거사 계획을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주한미국 대사 무초는 반이승만 계열 정치인들을 상대로,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은 한국군 수뇌부를 상대로 해 각각 이승만 낙선, 장면 당선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벤플리트는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미국 측의 반이승만 태도를 암시하고 한국군이 이승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종찬은 군이 정치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이용문 작전국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이승만을 제거하는 쿠데타 쪽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다. 박정희 차장은 주도적 역할을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용문의 충실한 보좌관이었다. 박정희 차장의 직속 부하였던 이근양 편제과장은 이용문, 박정희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취기가 돌자 이, 박 두 사람은 농담처럼 이상한 화제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계 대대만 부산으로 보내면 정권을 간단하게 뒤엎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장이 군인이 무슨 쿠데타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참견을 하니 두 사람은 아니 농담이야 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개헌 문제로 친이승만 시위와 야당의 반대, 미국 측의 음모설로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은 이종찬 총장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상자째 들고 자주 육본을 찾아와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유진산 의원 등 야당 측에서도 이 총장에게 자주 사람을 보냈다. 이종찬 총장이 유사시의 임명권자인 이승만의 병력 동원 명령을 따를 것인가, 작전 지휘권자인 벤플리트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때 부산에는 전투 병력이 없었다. 원영덕 소장이 지휘하는 소수의 헌병들이 있을 뿐이었다. 이승만은 부산에 계엄령을 내릴 경우 동원할 부대를 수중에 갖고 있질 않으니 답답했다. 어느 날 신태영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총장을 찾다가 없으니 이용문 작전국장을 바꿔달라고 했다. 병력을 차출하여 부산으로 보내 원영덕 소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난 이용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작전국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파병은 못합니다. 전쟁 중인데 병력을 빼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확 내려놓았다.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원영덕 육군소장을 임명했다. 부산 근교의 금정산에 공비가 출몰한 것이 계엄 사유였다. 고 서민호 의원은 생전에 이 사건이 김창룡 육군 특무대장에 의해 날조된 것이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중죄수들을 불러내 공비로 위장시키고 사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범석 당시 내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제야 세력의 한 중진이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공비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일러 바쳤는데 나는 지금도 그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작설을 부인했다. (5월 26일) 아침 계엄군은 부산에 있는 임시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가 검문에 불응한다고 국회의원들을 태운 채 헌병대로 끌고 갔다. 끌려간 의원들 가운데 서범석 의원 등 5명은 국제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6월 2일에는 곽상훈 의원 등 6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11명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이었다.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선우종원도 공산당 혐의를 받고 피해 다니다가 미 8군 정보초의 주선으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달아나 망명했다. 야당 탄압에 앞장선 것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들이 포진한 치안국 사찰과 김창룡의 육군 특무대, 원용덕의 헌병대였다. 군정시대의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도 반민투기를 피해 헌병대에 들어가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쫓던 솜씨를 반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 사냥에 발휘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친일 경찰들을 도구로, 반이승만 세력은 미군과 미국 대사관을 지원 세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통근차가 헌병대로 끌려간 26일 오후 4시 대구 육본에서 열린 참모회의는 격양돼 있었다. 이종찬 총장의 생전 증언. 국회 사태를 보고하면서 김종평 정보국장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했다. 나는 군이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참모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뒤 보고하겠다고 했다. 1시간쯤 지나니 각 부대에 보낼 훈령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해서 상황실에 갔더니 칠판에 군은 동요하지 말고 국토 방위에 신성한 임무만 다하라는 요지가 쓰여 있었다. 육군 장병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유명해진 이 육군본부 훈령 217호는 이용문 국장을 대리해 참모회의에 참석한 박정희 차장이 기초한 것이었다. 요지는 이러했다. 군은 국가민족의 수호를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 예속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변천무쌍한 정사에 좌우될 수 없는 국가와 더불어 영구불멸이 존재하여야 할 신성한 국가의 공기이므로 군인 된 자, 수하를 막론하고 국가방위와 민족수호라는 본분을 떠나서는 일거수일투족이라도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치 변동기에 처하여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식, 무의식을 막론하고 정사에 관여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다면 누란의 위기에 있는 국가의 운명을 일조의 멸망의 연에 빠지게 해 한을 천추에 남기게 될 것이다. 충용한 육군 장병 제군, 거듭 제군의 각성과 자중을 촉구하니 여하한 사태에서라도 각자 소임에 일심불란 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 육군 참모총장, 육군 중장 이종찬. 시인 구상은 1970년대에 한 신문에 회고담을 연재하면서 이 훈령을 쓴 사람의 이름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썼다. 박 대통령은 이 글을 읽고서는 측근들에게 구상 선생은 별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구먼 하며 웃더라고 한다. 육본 작전국 차장 박정희 대령이 기초한 육군 장병에게 고함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부산 지역에 계엄군을 파견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부산 지역 계엄사령관 원용덕 소장 휘하에 헌병대 2개 중대 병력에만 의존해야 했던 이승만은 불안했다. 이승만은 이때 경찰과 특무대를 통해서 육본 내의 흥사단 인맥이 장면 정 총리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었다. 육본 내의 평안도 인맥이라고 하면 평양 출신인 이용문 국장의 핵심이다. 이용문은 평양고보 후배인 장면 전 총리의 비서실장 선우종원과 접촉해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고 부추긴 적이 있으므로 그 정보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육본의 훈령이 예하부대에 내려간 이튿날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은 부산에 내려와서 라이트너 대리대사와 함께 이승만을 만났다. 라이트너가 미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이런 요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벤플리트. 본관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질서를 유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투부대의 이동은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승만. 나는 부산에서 시위자들이 다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했소. 선포하기 전에 나는 이종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원용덕 장군을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했고 동의를 받았지. 그런데 불행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종찬 총장이 나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인데 나는 그를 해임할 생각이요. 템플리트.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각하와 조국에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이 총장은 군대가 국내 정치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집처럼 갖고 있는 인물임을 본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그는 원용덕 장군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소. 계엄령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고 오직 그 자신의 명령만 따르라고 말이오. 이종찬 총장을 내일 아침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명령했소. 그를 해임할 것이오. 벤플리트. 이 총장의 해명을 들으시면 각하도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 꼭 그를 해임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후임 총장은 최선의 인물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이승만. 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오? 벤플리트. 백선엽 장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군 3군단은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놓치게 되겠지만 말씀입니다. 이승만. 장군과 대리대사는 일단의 깡패들이 우리의 적에게 매수돼 국회를 장악한 다음 깡패 출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이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자들을 체포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했소. 한국의 장래가 걸려있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내가 한국과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오. 이승만은 적과 내통한 국회라고 표현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과 내통한 국회가 장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라이트너 대리대사는 이승만과의 회담을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이승만이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많은 장교, 관료,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과 같이 말로써 설득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5월 25일에 계엄령 선포 직전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곧 국회를 소집, 대통령 선거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밀약을 했었다. 그 간선에서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은 전무했으므로 이승만은 계엄령 선포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건곤일척의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다. 5월 27일 대통령의 호출 명령을 받은 이종찬 총장은 이 대통령이 원용덕 소장을 시켜 자신을 체포하고 총장을 교체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찬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28일 아침 일찍 이종찬은 김종평 정보국장과 심원봉 육군 헌병사령관을 데리고 미 8군 사령관 전용 열차편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역에는 미 대사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종찬은 이 승용차를 타고 송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 관사로 가서 미 해군 무관과 만났다. 여기서 식사를 한 뒤 부민동에 있던 임시 경무대로 가니 벤플리트가 와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갔다. 이승만은 이 순간 경찰, 헌병, 특무대, 우익단체,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의지하여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그 국회를 지원하는 미 대사관, 그리고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육본의 연합 세력과 맞서고 있었다. 이승만이 꼭 승리하리란 판단이 서지 않는 세력 판도였다. 이날 아침 이승만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안면 근육도 실룩거렸다. 그는 이종찬에게 쏘아붙였다. 왜 자네는 나라에 반역하려고 하는가? 각하, 작전 지휘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는 군대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것 각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네가 나를 훈계하나? 이종찬 총장은 미리 써간 사표를 냈다. 이승만은 다소 누그러졌다. 그는 아직은 자네만 믿내라면서 사표를 돌려주고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오후 회의에는 이승만, 이종찬, 벤플리트 외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원용덕 장군도 참석했다. 이승만은 내가 잘못했든 자네가 잘못했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종찬은 부산지구의 계엄 업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고 옆에 있던 원용덕은 반발했다. 벤플리트는 듣고 있다가 한국 정치엔 관여할 입장이 아니지만 나에게 작전 지휘권이 있는 한 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부산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용덕은 병력 없이 계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했지만 벤플리트는 딱 잘라서 거절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군으로 일개 대대도 동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